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11월 11일이네요. 원래는 빼빼로데이인데 사실 빼빼로데이보다는 노거밀의 날 아니면 보행자의 날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 정의당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하셨다가 생전에 근데 이제 꿈을 못 이루신 그리고 내일 모레가 전태일 열사의 딱 50년 된 것 같아요. 50주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따위로 노동 현장의 죽음을 방치하면 결국은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그래서 이제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합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을 합치려고 하니까 민주당 애들이 자기들도 하면서 박주민 대표 발의한 안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정의당의 강은미안이 있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박주민의 안이 있는데 참 박주민이란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게 박주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 분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언젠가는 제가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들은 바를 말씀드릴 기회가 올 겁니다.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라도 지금 큰 차이는 뭐냐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 유예라고 하는 거를 박주민 안과 강은미안, 정의당 강은미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핵심적인 건 그 차이입니다. 근데 참 그거는 4년 유예라는 건 양아치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통 하청과 재하청을 주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걸 금지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보통 보통 하청을 받는 그런 기업들은 50인 미만으로 쪼개거나 여러 가지 야료를 부릴 수 있죠. 4년 유예되면 4년 뒤에는 되겠습니까? 또 똑같이 그때 경제성이 안 좋다고 또 똑같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집권당이라는 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갖고 이걸 유예한다 뭐라고 하지만 경제가 안 좋았을 때도 또는 경제가 좋았을 때도 우리나라의 그 기업인 좀 제대로 정신 박힌 기업인들 소수를 빼고는 대부분의 악덕 기업하는 놈들이라든가 기득권을 가진 놈들, 물론 양심적으로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은 재벌이라든가 악덕 기업 하는 놈들은 애초에 그걸 이용해 갖고 그럴 용도로 실제로는 그걸 유예 조치를 많이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레몬법 같은 거 만들었지만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 PL 제조업자 책임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리콜해 주는 게 얼마나 됩니까? 다 소비자 책임으로 하고 한국만큼 이렇게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결국은 겨우 이제 정의당이 하고 정의당에서 국민의힘이 하고 이제 국민의힘은 대선 염두에 두고 이러니까 정의당이랑 힘을 합쳐갖고 뭘 하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헛뜨거라 하고 달려드는데 그것도 양아치 돼갖고 4년 유예, 50일만.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 말로는 뻔지르르하게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하고 관련된
기업가 놈들이랑 붙어갖고 기득권자들은 붙어갖고 자신의 정권을 오래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욕을 먹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양아치 새끼들 이 어떻게 많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개혁 인양 그리고 좀 뭐 젊고 좀 참신했냐 하는 국현이란 것들이 또 그런 걸 앞장서서 하는, 마치 그게 되도록이야. 그걸 또 소위 말하는 댓글 부대 이런 걸 해갖고 또 엉망으로 몰리고 다니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시 시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중대사고라 이런 것을 기업이 입증하게 하는,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 의사들의 의료사고도 병원 같은 데서 힘을 가진 사람이 입증하게 하는, 자신들이 죄가 없다는, 잘못이 없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도 반드시 도입되고, 적어도 소유주, 책임 있는 주주 혹은 책임 있는 자들이 형사 책임을 잘 짓게 하는, 지금 그런 게 어디서 다 벌금 물고 이래갖고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없는 사람 죽어라 하죠. 저도 이제 보니까 이제 죽어라 하는 거죠. 이제 방송도 잘리고 많이 했는데 또 이제 국민연금도 는 이제 꼬박꼬박 올라갔고 2배로 오르고 막 그렇게 되죠. 뭐 저 같은 사람이야 그냥 뭐 별거 아니지만은 이건 참 이 불균형한 사회, 고 전태일 열사가 염원하던 노동이 존중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좀 죽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나라, 아니면 좀 그런, 그게 안 됩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이 변한 게 시간이 흘렀는데, 어쨌든 그 생각 잠깐 앞에 생각 나갔고, 오늘 이제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방송을 하고 왔는데, 오늘 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16개월짜리 아동 학대. 그거 보면은 16개월짜리 아동 학대, 굉장히 입양한 아이입니다. 올해 초에. 보면은 저도 진짜 나쁜 놈, 나쁜 년들 많이 만나보고, 그런 애들도 분석해보고 다뤄보기도 진짜. 근데 이런 종류의 인간 말종 악마들은 사실 좀 답답하죠. 이건 진짜, 이건 뭐 어떻게 이게 진짜 근데 이게 오늘 나온 MBC 보도라든가 이런 걸 나와봤을 때 EBS에 이 아이를 자기 친딸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자기 친딸한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어갖고 입양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확대한 정황을 보니까 이거는 연극성 인격장애하고 미니하우젠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관심종자 기본적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제 이 DSM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격장애 관련된 부분에서는 연극성하고 미니하우젠 부분 정도가 드러나는 것 같고, 마치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거기에 인형처럼, 특히 자신이 입양한, 그러니까 친딸은 또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고, 그것도 때리고 확 때리고, 뭐 멍이나 들도록 때리고, 지금 이 아이가 이 머리 쪽에 뼈가 골절이 있고, 이 전체의 온몸에 그 골절입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상태는 거의 위에서 아주 밟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상태를 조금 응용을 한다면 그 범인이 친딸 아이한테 때리게 시켰거나, 아니면은 이제 마치 인형놀이 하듯이 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친딸한테 이 입양한 아이를 마치 인형을 사준, 예전에 고삐란 영화 이거 보셨죠? 고삐가 맞죠? 고삐가 맞는 것 같은데? 아, 고삐가 아닌가요? 헷갈린다. 그런 영화가 있었죠. 너는 내 아들한테 사준 인형이야 라고 그렇게 하는, 최지우가 나온 영화인가요? 딱 그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인격장애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아이를 엘리베이터 거리에다가 걸어놓고 자기는 화장하면서, 아이가 꼼짝 못하죠. 이렇게 걸려있는. 마치 살아남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해야 되는. 사실 학대당한 아이들이 로봇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팔을 꼼짝 못하고 바짝 얼어붙습니다. 이런 증후군도 나타나는 것 같고, 첫 번째, 이게 이런 입양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 상습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했을 수 있겠다. 다른 거라도 다른 입양 혹은 다른 입양을 했다 파양했을 수 있고, 이 경우는, 그리고 비슷한 행동을 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혹은 자기 외의 존재에 대해서는 물거나 하는, 이게 이제 이제 물화 현상이라고 하죠. 물거나 하는 거고, 매우 큰 에고센트릭, 자아 중심성을 가진 반사 인격 장애, 영국성 인격 장애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상습적 거짓말은 늘 들어가는 것 같고, 외부적으로 매우 심각한 영국성 인격 장애가 들어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문제는 남편도 알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친딸이 존재한다고 친딸을 하고도 얘기를 했을 테니까, 그럼 그 가족 셋은 적어도 부부는 알고 있었을 거고, 그럼 그런데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안 됐어요. 이 범인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건 공범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주범이나 종범일 수 있지만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구조를 사실은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구조 자체를 전문가가 수사를 하지 않고, 전문가가 이 상황에다 범죄 전문가가 판단을 하지 않으니까, 이 또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어떤 게 범죄자인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범죄 분류의 어떤 유형인지를 모르니까 수사도 부실해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도 부실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범죄자입니다. 이게 무슨 애 엄마라고 해서, 아니, 이런 종류의 범죄자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오태훈 시사본부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입양된 후에 응급실에 갔을 때 첫 번째 그 의사에서 신고됐다. 얘가 몽이고는 이상하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아니죠. 주변에 있는 그 아이들 보는 데 있죠. 거기서 그 선생도 약간 이상하다. 그러니까 멍이 맞나? 신고됐다. 그러니까 3번을 신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가서 울고불고, 사실 자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소리치고, 또 변명을 하고, 사실 이것은 뭐 마사지해서 그렇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돼서 애가 뭐 원래 그렇다. 핵심적으로 그런 범죄자들은 당연하게도 그런 거짓말을 하죠. 그랬을 때 이걸 구분해주고 분리해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선조치주의. 말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국과 경찰이 같이 가서 바로 분리해낸 선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분히 아이에 대해서 판단하고, 학대 가해자에 대해 판단해갖고, 그 다음에 응급조치를 하든 분리를 하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거기서 뭘 하려고 하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합니까? 그 집에서, 아니면 파출소나 이런 데에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전문성도 없고, 경찰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걸 알 수도 없는 거고, 대충 귀찮다고 자꾸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일 많고,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이걸 경찰이 만들죠.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복지사, 복지 전문
공무원이 최소한, 아니 공무원이 거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즉시 출동할 수 있게. 아니 서울이나 뭐 대한민국이 아주 먼 땅덩어리도 아니고 차 타면 1시간 내에 올 수 있는, 2시간 내에 올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렇게 바로 파견할 수 있고 하는 게 그 사람한테 사법권을 주고 보조적으로 경찰한테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 아까 제가 그런 대노시사분배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부처 간의 벽이 높고 권한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정확히 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생각이 없는 거고, 경찰은 사실은 이거는 자기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복지경찰이 있어야 된다. 복지경찰, 특별사법경찰. 그러니까 아동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특별경찰,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주고,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면책을 주고, 그러니까 부모가 막 난동 부리고 막 했을 때 물리적으로 제압해서 다치고 또 부모가 고소할 때 그것에 면책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거. 법을 하는 놈들, 이 머리에 똥 만든 새끼들, 이 소위 말하는 정부의 많이 뭐 이런 자칭 법률 전문가라는 새끼들은 대가리 똥 만들어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 법 보십시오. 아동학대 특례법 보면 법은 깨알같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 그걸 왜 거기서 법에 넣습니까? 그거는 법엔 일반 사항을 넣고 그것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넣어야 될 걸 법에 넣었어요. 참, 그 법을 만든 놈도 이상한 놈들이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금 어떤 전달 체계의 문제인지 사례 관리의 문제에서 누가 책임지고 그걸 할 것인가, 인력의 문제, 그리고 어떤 시스템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머리에 대한 것만, 머리에 있는 것만 착한 다음에 실제로 갖다 대면 됩니까? 경찰은 전문성이 없고 해서 어버버 하다가 그냥, 어버버라는 게 이제 뭐 장애인 그거 비하하는 게 아니라 말 못하고 그냥 지가 그냥 상식선에서 이렇게 하는, 소위 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와서 전문성은 있다 하더라도 수사권이나 강제권이 없으니까 이거 뭘 하다가 문 안 열어주면 기다렸다가 막 겨우 설득해 겨우 아이는 죽어가는데, 이게 지금 오늘 처음입니까? 작년, 재작년 계속 발생하잖아요. 계속 발생해도 그냥 법만 만들고 그냥 땡치고 예산은 주지도 않고, 한 달 전에야 겨우 그 담당을 공무원으로 한다는 거 겨우 통과됐지만 실제로 공무원 인원 티오가 없어서 배치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현장에 출동하는 사람은 역시나 아동보호 전문가 민간인이고 경찰은 전문성 없는 경찰을 가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아이처럼 가보니까 부모가 막 울고 반대한다고 하니까 겨우 그냥, 그럼 이 아이는 더 맞습니다. 가서 더 학대당하죠. 두 번째 또 더 맞죠. 끝내는 이제는 지금처럼 16개월 된 애가 뼈가 다 부러졌고 머리가, 이게 말이나 되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말이나 되는 나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이 꼬락서니가 이걸 뉴스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워야 되는데, 대한민국 부끄러워야 되는데, 검찰총장이란 인간은 대통령 해먹겠다고 지금 정치질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뭐 이제 집권 여당은 그것도 부안 애동해 갖고 또 맞짱 뜨고 있고 나라 꼴 개판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 영역에는 국회의원 놈들 아니면 거기 공무원 놈들 신경도 안 쓰고, 일하는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어쨌든 사실 아이 16개월 아이 그거 보고 참 아까 방송할 때도 너무 흥분해 갖고 제가 방송사고를 할 뻔했었어요. 물론 손정우 사건 웰컴 투 토이아 그거 할 때도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어제 제가 올렸지만 영장을 기각하는 그 판사 대가리도 참 가관입니다. 이게 참, 어쨌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어설피면 아니하면 못한다. 법을 그따위로 만들어가지고 뭐하냐. 아동학대 특례법 12조, 10조 뭐 다 깨알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그게 깨알 같은 뭐합니까? 그걸 거기다 넣으면 뭐합니까? 그건 사실 시행령에 놔야 되는 거고, 그게 경찰청 훈령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훈령에 들어가 있는 걸 실제로 현장에 있는 경찰을 그걸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몸에 숙달되게. 그 인력이 되느냐? 안 되죠. 직원들은 자기 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 일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법은 만들어 놓고 툭 던져 놓고 예산은 안 주고.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 다 민간인들이 소위 말하는 그 다 1, 2년짜리 계약직이에요. 그 사람들 가서 뭘 합니까? 여태까지 해와도 다 그냥 억지로 그냥 겨우겨우 해야 하는 게 지금 이 꼴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참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참 답답합니다. 예. 이게 늘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아동학대 이런 부분에도 소위 말하는 이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아동학대. 아닙니다. 복지 차원에 접근할 영역이 있지만 아동학대는 범죄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됩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들이 어떤 범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범죄를 하느냐, 그리고 얘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현장에서 다루고 아니면 나중에 처벌하고 아니면 그걸 어떻게 교정하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복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학대라고 하는 범죄를 뭔가에 터지면은 아동 복지 사회복지사 뭐 이렇게 다 그 사람들 와서 뭐 이렇게 막 그 전문가였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동 복지, 근데 이 아동학대는 아동 복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라는 범죄 영역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동학대의 범죄가 더 크죠. 그럼 아동학대를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런 아동학대범의 특성이라든가 분류에 이런 건 얘기해주고 거기에 수사를 어떻게 참여해서 이런, 그러니까 계속 이게 헛도는 겁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소위 말하는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답답하죠. 오늘 보니까 이제 이동영의 정면 승부에 변상욱의 이제 뉴스가 있는 저녁 하기 전에 바로 하는데 제가 이제 출연을 하니까 월요일 출연하니까 한번 언급해야죠 하는데 변상욱 기자가 상당히 여러 면에서 다방면에 박식하시고 말한 걸 알지만 오늘 변상욱 기자가 한 내용 중에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은 안 쓰고 이제 WHO라든가 아니면 국제기구에서는 소위 말하는 파트너 바이런스라. 사실 그게 맞지만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파트너란 말이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게 잘 안 쓰는 이유도 그런 거죠. 의도적으로 안 쓰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의 인식도 사실은 좀 약간 좀 뭐라고 하나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이거를 흔히 말하는 파트너였거나 파트너인데 발생하는 범죄 폭력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파트너였을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그 파트너 인식은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변상욱 기자가 제대로 언급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이 범죄자들의 특성, 이 범죄를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것을 또 가해자 측면과 피해자 측면을 나눈 것 같고 이런 그러니까 범죄 전문가가 이 흔히 말하는 파트너 바이런스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 서구사회에서 CCM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접근해서 이 부분은 변상욱 기자 머리에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변상욱 기자 주변에는 범죄 전문가들이 없고 다 그냥 허접한 변호사들밖에 없고 시사 전문가라고 하는 기자 그런 인간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인식은 없는 거죠.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분에서
정확히 그 현상을 분석해 줄 사람이 없다. 그 분석이 안 되고,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될지를 모르고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답답함도 많이 느꼈고, 오늘은 좀 16개월 그 아이 때문에 많이 분노했습니다. 참. 근데 그런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양제도가 개판이어갖고 아이들을 그냥 부부고 돈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직장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입양, 실제로 심리 검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 검사는 돈이 들죠. 또 판단에 여러 가지 되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주는 것도 어떻냐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고의적으로 그런 아이들을, 불쌍한 아이들을 입양해서 노예화 시켜서 일종의 영성 인격 장애자들이 죄가 적지 않게 들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콜트 아동 복지 이런 데라든가 아니 뭐 다른 방법으로 외국 입양을 많이 보냈죠. 외국 입양을 많이 보냈는데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안 하니까. 외국 입양을 다 하는 아이들이, 우리는 성공 사례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외국 입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양부모 밑에서 학대당하다가 죽고 다치고, 그런 사례들은 왜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런 사례가 적지 않은데.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지금 입양되는 부분에 있어서 파양 사례, 그리고 그들에 있어서의 아동 학대 사례, 이걸 수집해서 이렇게 수집하면 아이들 입양이 안 된다. 입양 조건을 확대해야죠. 지금은 그냥 양친이 있는, 그러니까 대단히 전 근대적인 방식의 입양 조건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흔히 말하는 한부모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이 다양한 가족 구조 내에서 또 충분히 입양할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가족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충분히 심리적으로 안정돼서 오히려 더 잘 키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지 않고 꼭 양친 이 정규직 이런 것만 따지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물질적인 것만 따지니까 입양이 협소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 죽은 아이, 저는 사실은 그 아이가 양 부모한테 맞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친딸을 시켜서 때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이는 16개월을 살면서 뭘 고통 속에서 죽어갔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비명이 간 그 아이의 이름도 몰라서 불러지도 못하네요. 명복을 빕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같은 방송 참 나쁜 놈들 많이 봤지만 참 그런 나쁜 년은 참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